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싼 우리 사회 현재 양상,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정부의 무능이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혼란의 정점에 선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이 아랫사람들 윽박지르고 대통령 바로 밑에서 상황을 진두지휘할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채 영도 안서는 총리직을 억지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단초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를 정조준한 정부와 사정당국의 수사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원로시죠. 박찬종 전 의원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예. 공식적으로 사과 없었고요.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긴 한데 현재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께 이 정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한다고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했지요. 예. 근데 정부를 대표할 권한과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나서서 정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월권 행위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정 총리뿐 아니라 역대 총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부를 대표한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국무총리 자리는 그 허수아비예요. 그 대통령이 얼마만큼 허수아비에 그걸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헌법적으로는 수석 국무위원이고 대통령의 이를테면 수석 보좌관일 따름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볼 수 없어서 그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직후에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사과 표명은 없이 정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공직사회에 책임을 묻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장이 살인행위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들은 했는데 정작 사과는 없었단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주일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재난 시스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 앞으로 준엄하게 문책하겠다, 유언비어 단속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장의 그 일방적인 퇴선 행위는 이 승객들을 남겨놓고 홀로 떠나서 이것이 살인 행위에 준한다.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게서 비켜섰지요. 비켜서서 제3자의 입장에 선 것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시점에 이 구출 대상자 가족들은 그 팽목항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정부의 구조가 늦은 것, 구조 시스템이 잘못된 것, 이것을 대통령이 빨리 고쳐서 빨리 구조해달라고 아주 통곡하고 있었지요. 그게 완전히 대비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태 발생 이전과 이후로 일단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발생 이전에 이번 사태가 발생되게끔 된 많은 요인 중에는 예. 역대 정권 이래에 그 쌓여온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해피아의 존재, 지금 그러니까 해수부 고위직 출신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의 고위직을 다 차지해가지고 안전검사 등을 적당히 하고 해운회사하고 유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해피아의 존재 등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생성된 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누적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많은 원인, 근인 중에는 역대 정권에 누적된 게 있다 하더라도 이 1년 4개월 전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1년 4개월 동안 이 사태를 예방하고 그러고 사태 발생 이후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의 아주 중요 공약으로 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쳐서 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걸 분명히 약속했고 그래서 예. 이 법률도 개정을 했잖아요. 저는 그 개정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안전행정부 그만두면 그냥 두고 안전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되지 그 글자를 굳이 안전을 행정 앞으로 돌려가지고 안전행정부로 고치면 그게 따르는 직접 비용들이 있어요. 간판, 도장, 인쇄물 전부 고쳐야 되는데 그게 한 10억 가까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의지로 그렇게까지 한 것은 좋은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걸 중대본이라고 그런다는 걸 이번에 내가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신문방송에 중대본이라고 나오길래 나는 대대본부 다음에 중대본부인 줄 알았다고. 예.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걸 내가 외우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자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책임자가 앉아서 이제부터는 이 재난 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정작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하나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하면 이 전쟁에 대비해서 탱크와 대포를 잘 정비해서 이게 대응 태세를 갖춰 나왔다고 큰 소리를 친 정부가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탱크가 움직이지 않고 대포가 쏘아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시스템 전혀 작동 안 됐다. 이런 걸 통틀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정수반으로서 1단계로 국민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그 입장을 표명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시기는 이미 1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정호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의는 수용하겠지만 이번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는 사표 수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일요일 날 아침이었지요. 일요일 아침 10시에 예고 방송이 나오는데 10시에 정호원 총리가 아마도 사의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는 걸 보고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하니까 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일괄 사표서를 대통령에 제출을 해서 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러냐고 혼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그 사태 후의 수습에 잘못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물러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한다는 그 말이 금방진 말이고 그렇게 해서 느닷없이 본인만 물러선다. 그렇게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사의 뜻은 받아들이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런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하겠다 이러니까 청와대하고 이게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하도 들끓으니까 정호원 총리를 일단 방패막이로 쓴 것 같은데 지금 저래놓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수습하는데. 그러니까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 안전행정부 장관 책임자 거의 가동이 안 되니까 이 사태 와중에 총리를 범정부 대책본부장으로 앉혀놨거든요. 그 범정부 본부장 앉혀놓은 사람이 사의를 표명하고 언거주춤한데 그 명령이 그 제대로 통하고 본인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 책임을 전면에 나서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때 10시에 정호원 씨가 나설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태 발생 이후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한 이 모든 점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저희 책임을 깊이 통찰하고 이 사태 수습이 어느 가닥이 되면
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지니까 국민이 좀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이러한 방향에서 이러한 대책을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은 시민들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 시민 박성미 씨라는 분이 올린 글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로 좀 책임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하야해야 된다. 이런 글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단임 대통령이 뭐 때문에 지지율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지지율이라는 거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그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지율에 신경을 쓰다 보면 꼼수를 부리고 이번처럼 정홍원 총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헌법적 원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있으면 탄핵당할 수 있지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서 뭐 그 탄핵 발의난 그 당시 야당이 아주 무리하게 한 게 틀림없지만 자 어떻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 헌법과 법률을 현저하게 위반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헌법 34조의 재난 예방과 국민 보호의 책임을 철저히 다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가 절대 다수 국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지금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서야 된다고 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대전제로서 현재까지 드러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대통령이 일단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 묻는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요. 예. 고개 숙여 사과하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도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어떻게 이 현재의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그 대안을 빨리 발표를 해야 되겠지요. 예.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이걸 다루는 정부의 그 시각 중에 하나가 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그리고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 방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 책임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책임 있는 사람들 수사하고 조사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부가 얼마나 불신받고 있느냐 하는 방증입니다. 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유병헌 씨와 그 가족들하고 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공개된 조난 그 최초의 해양경찰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갑판은 텅 비어가 갑판 밑에 어린 학생들을 가두어 놓고 꼼짝하지 말라고 해놓고 선장이 팬티 바람으로 탈출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100여 년 전에 임금 시대 같으면 이 사태 이렇게 무슨 뭐 재판에 회부하고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랬겠습니까? 그 선장과 선원 그리고 그 실질적 소유자들을 전부 붙들어다가 저 광화문 6조 내거리에서 처단했을 거 아닙니까? 처단. 예? 그러니까 유병헌 씨 일가와 청해진 해운의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저 아직도 팽목항에 들끓고 있는 저 가족들의 통곡 소리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되지요. 범법 행위를 저 하늘나라 턱 밑까지도 쫓아가서 찾아내야죠. 그런데 그 수사와 관계되는 보도가 과잉이니까 이건 또 이쪽 정부 책임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보아진다고 하니까 이게 정부가 얼마나 불신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 청해진 해운 측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요. 어째가지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엄정한 수사에 들어간 거, 이것까지도 이런 오해를 받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예. 특별히 박 의원님께서는 그 유병헌 전 회장과 좀 악연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991년이었던가요? 당시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이실 때 그 유병헌 전 회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젊은 분들은 지금 잘 기억 못할 것인데 23년 전 일이니까 제가 서울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일 때인데 그게 이제 그 4년 전 87년에 저기 오대양 회사라고 간판이 걸려 있는 데서 거기 박순자 씨 등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 박순자 씨 등이 아주 맹렬한 구원파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 등에서 이 영세민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서 가머니설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세무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익이 남고 이것은 결국은 구원받는 길도 된다 이래가지고 수백 명으로부터 수백억을 걷어들여가지고 그 상당 부분이 세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50대니까 이것이 이 피해자들이 아무리 집단 진정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해도 이게 들어먹질 않고 있다. 90년에 국회에서 50 부정비리 청문회 때 이게 그 한 의제가 됐었어요. 예. 이런 오대양 사건과 세무 관련 이것이. 그런데 국회가 지금이나 그때나 어정쩡하게 그다음에 건성건성 결론을 못 내리고 그만두니까 그게 이제 91년으로 접어들고 50 정권의 이제 말기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진정을 하니까 충남경찰과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할 그때에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사채 명목으로 또는 투자 명목으로 꼬워졌던 사람, 그 피해자들이 국회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왜 예. 저를 찾아왔냐면 제가 50 시절 내내 제1야당 인권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점은 내가 서울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그 전에 있었던 청문회에 그 동원됐던 모든 자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피해자들이 진정할 때 가지고 온 모든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가지고 검찰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집단 자살한 데에 그 유병헌 그 당시 목사라 그랬어요. 유병헌 목사가 직간접적으로 교사했거나 방조했거나 하는 증거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예. 그러나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글로 세무적으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국회의원이 나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자금의 확실한 규모 등을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지금도 언론에 하나 놓치는 게 있는데 예. 그 당시 50 때의 그 집권당 전두환 정권 때 집권당이 민정당이에요. 민정당. 그런데 유병헌 씨가 민정당 재정위원이야. 민주당 재정위원으로서 당의 표창도 받았어. 예. 재정위원 표창 받는 것은 헌금, 정치헌금이 많은 순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정권과 유착 관계가 있었느냐고 나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예. 유착 관계 있느냐 마느냐면 재정위원을 했는데 물어보나 마나지. 내가 아는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거하고 그 양반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정경환 씨하고 친했던 것도 틀림없이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검찰이 우선은 이 유병헌 씨가 재정위원으로서 민정당에 얼마나 헌금한지는 압수수색 발부해가지고 보면 될 거 아니냐. 예. 내가 무소속 국회의원, 야성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민정당에 물어봐야 뭐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 검찰은 역시 아직도 50 말기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이번처럼 전국 검찰이 이렇게 그 압수수색하고 청해진 관계, 유병헌 씨 관계 이렇게 그 해외 재산까지 조사하고 이런 기세로 그때 했다면 예. 제가 이게 그 재수사에 단초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 이미 그 청해진 해운이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근거를 나는 없었다고 보고 동시에 오늘날 이런 비극이 없었다고 봐요. 예. 그리고 91년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나는 국회를 떠나게 됐고 그 유병헌 씨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처음에 1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 박찬종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자신이 구속되고 세무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각 언론사에
사죄 광고 비용으로 약 20억을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기각당했지. 그게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들여졌겠지, 법원에. 예. 그럼 나는 파산했을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정부에 대해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교황을 비롯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심지어는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위로와 위문의 말을 하고 이게 조난 구조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이런 걸 외신을 타고 이 보도에 접했을 때 감사하긴 하지만은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 특히 아베 총리가 우리에게 위로와 위문을 하고 기술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겠다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20년 쓰고 고철이 된 배를 고철로 팔았더니 한국은 갖고 가가지고 그것을 증개축을 하고 안전검사도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너희 나라가 국가 경영 능력도 없는데 우리 보고 자꾸 손가락 대라면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고 이제 그만해라. 이런 자만심이 자랐지 않겠느냐. 예. 그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창피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가가지고 무슨 압축 성장을 빠른 시일에 하고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민주화가 됐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직 정치인 뭐 나 같은 사람 다 포함해가 전현직 정치인 그리고 재벌 대기업가의 사람들이 각자 입장에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지켜서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다면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 그 뉴욕타임스나 포브스지나 르몽드지가 우리를 조롱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 한국은 이 썩은 리더십이라고 포브스지는 대기업가와 선장이나 똑같이. 예? 그리고 르몽드지는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이번 이 사태는 한국 정부가 침몰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무슨 정진국을 벗어나서 3만 불 뭐까지 도달해가지고 선진국 문턱에 섰다고. 선진국 문턱에 선 꼴이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제가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잘못이 있죠. 저도 다 책임이 있죠. 국회의원 여러 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과거 현재 지도계층들이 집단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선봉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응? 예. 예? 그 선봉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찬종 전 의원 모시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 또 태도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라디오